자, 리포트에서 보신 이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 이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두아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와 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할 수도 있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좀 복잡한데요. 5천만 원을 출자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이 관계사인 천하동인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4천억 원이 넘는 아주 상상하기 힘든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화천대유라는 그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네. 이 자산관리 회사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게 판교 남쪽, 남판교 지역을 얘기하는데 네. 당시 사업 주체는 성남시였고요. 예.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이 돼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그 화천대유가 그 중에 하나 있었는데 네. 화천대유에 여러 가지 특혜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배당금과 수익금을 챙겼는데 네. 이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있었죠. 경찰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사하고 있는 핵심 쟁점이 뭡니까 지금? FIU에서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좀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지만 리포트에서도요. 네. 예. FIU에서는 뭐 1,000만 원 이상의 흐름이 이제 좀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있으면 통보를 하도록 의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경찰에 통보를 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일부 알려진 사실은 저희가 경찰 내사 사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체 자금 흐름의 규모, 전체 자금의 규모 흐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아주 말을 아끼고 있어서요. 예. 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이제 화천대유의 이 관련사들 중에 그 개인한테 470억 원 이상의 장기 대여금이 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왜 개인한테 장기 대여금을 이렇게 많이 빌려줬을까? 이게 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었다면 법인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개인한테 대여하는 형식으로는 이렇게 큰 돈이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궁금해하는데 이 장기 대여금 자체가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장기 대여금 자체는 범죄는 아니지만 너무 큰 장기 대여금이 개인한테 가고 있고 또 FIU가 뭔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캐치를 해서 경찰에다 통보까지 했다니까 그러면 이게 횡령 배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왜냐하면 뭐 화천대유는 지금 화천대유하고 이제 이 관계사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배당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돈들은 개인 회사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횡령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회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잘 처리해서 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FIU까지 관여되고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를 이재명 지사도 원했고요. 지금 수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거는 이 사업을 통한 수익률이요. 무려 11만 5천%가 넘습니다. 네. 이 수익률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투자자들 무난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난하니까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경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어떤 입장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사를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를 이재명 지사가 공개 예. 수사를 요구를 했었고 SNS 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틀을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2009년도에는 이게 LH 공영개발, 그러니까 공영개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이죠. 뭐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이걸 민영개발로 압박을 넣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성남시의 공영개발로 다시 바꿨던 부분인데요. 네. 이걸 바꾸면서 5,503억 원을 우선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돌려줄 것을 확보를 해놓고 네. 성남시에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자본금은 있었지만 아무런 투자금이 전혀 제로인 상태에서 우선은 성남시를 위한 5,503억 원을 확보해놓은 거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요. 지금 무슨 그 어떤 회사가 들어가면서 그 회사의 그 주주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무슨 기자였다. 그런데 그 기자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관계는 성남시 일대에 인터뷰를 1,000건에 가깝게 합니다. 그 1,000명 중에 그 기자 명 중 1,000명의 인터뷰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까지 예. 밝혀진 것은. 예. 그걸로 억지로 이재명 지사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컨소시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때는 부동산 이렇게 시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진행된 것인 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많다고 하여서 이재명 지사와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밝혀지기를 우리도 저희 쪽에서도 좀 원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회사가 뭔가 이상하다. 처음에는 마치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그 회사에 다닌 것처럼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곽상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예. 그쪽의 아들이 거기서 도시개발팀에서 7년간 근무를 했던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당초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정말 이재명 지사와 연결돼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곽상도 그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가 내부 고발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선 2018년도에 뭔가 의문점이 있다라고 예. 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이게 지금 좀 오해가 많은데요. 네. 어제 지금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 같은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수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정확히는 이 투자금은요. 투자를 처음에 출자만 하는 거고요. 근데 PFV의 경우에는 이 출자금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는 원래 자본금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7억 원이 들어가지만 네. 이거는 법인 해산할 때 돌려받기로 돼 있는 돈이고 한 푼도 예. 안 쓰게 돼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이 돈은 고려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투자에 실제로 쓰이는 돈이 아니고요. 실제로 쓰이는 돈은 원래 2010년에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용역비를 쓴 게 있고 지질조사비 쓴 게 있고 뭐 문화재 조사비 쓴 게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비용까지 공모를 하면서 지침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돈은 콘소시엄에서 알아서 갚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화천대유가 떠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보통 한 30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가 PF 전에 쓰여야 됩니다. 각종 용역비랑 지주작업비만.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요. 3억 5천이라는 자본금이 아닙니다. 300억에서 500억이라는 그 PF 전에 쓰이는 이 기초 사업비가 있거든요. 네. 그 필수 사업비로 봐야 되고요. 예. 그럼 분모가 일단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를 제가 수지표를 보면은 좀 설명을 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예상됐던 사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최경환 장관이 대출을 풀어주고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서 예.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2015년에 이게 PFV가 설립이 되고 예. 2016년에 PF가 일으켜지고 네.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예. 이 토지는 감정가로 분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네. 감정을 해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남시에서는 이 올라간 분양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공기여를 요구합니다. 그게 한 900억 됩니다. 근데 2018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2018년 3월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건의 수익을 관리를 안 하고 화천대유인가요? 여기서 이쪽에서 돈을 다 가져가게 하고 추가 요구를 해서 변경 협약을 해야 되는데 네. 변경 협약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행운과 횡재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만 프로는 나올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사업비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걸 본인들이 그럼 순수하게 돈을 새로 내서 부담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PF 전에 들어간 게 한 300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은 지금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몇천억이 더 들었다. 이거 운영하는데.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보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게 5천억이 더 들었다. 비용을 투자했다. 그리고 500억인가 뭐 700억 갖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손해봤다는 얘기인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손해본 건 없고요.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하면 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이러면 금융기관에서 지금 이제 우선주를 갖고 여기에 출자도 했거든요. 네. 금융기관들 아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출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 사업성이 아주 있다고 생각해서 대출도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새로 막 생돈을 내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이 부분 운영비를 마련한 게 많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고위험 고부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PF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지 구입 문제, 인허가 문제, 분양인데 이 남판교는 그때 뭐 경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저는 그 근처 살아서 아는데 지나다니면 기획부동산 쫙 있고요. 그 신청하고 저 분양하고 이럴 때 엄청 당첨 비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예. 추첨 경쟁률이 아주 높았고요. 이랬기 때문에 분양은 우려를 하지 않았고 인허가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뭐 누가 이걸 걱정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위험일 수가 없고 부지 구입 문제까지 해서 이게 고위험 고부담이라는 게 적절치 않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걸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밀도 그 학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학급 문제. 예. 그리고 도로교통망 이상하다. 돈을 이렇게 많이 배당을 받아왔다면 왜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인프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성남에서 뭐 5,500을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민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배당금은 1,822억이랍니다. 그리고 시설 평가액이 그 나머지 돈이어서 그래서 합쳐서 5,500억이지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금 배당을 5,500억을 받은 건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22억 갖고 또 뭘 해줘야 되나 봐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나 이게 국민들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 투자 규모가 1조 원 넘는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심사를 왜 하루 만에 안 했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을 왜 보통주에게 몰아주겠다고 작정을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공공개발이 들어가는 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이익 배분 구조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민간에서 개발 이익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갔다면 몰랐다면 누군가의 철저한 무능이고 알았다면 배임이니까 이걸 밝혀보자. 그리고 이재명 지금 지사라고 딱 결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잘못했는지 밝혀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지금 알겠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네네. 그걸 먼저 하죠.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의혹의 초기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을 상세하게 뭐 PF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해하기 시청자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도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고 특혜받은 의혹들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하루 만에 뚝딱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의 의혹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 수익의 흐름이 좀 불투명하다. 아까 뭐 장기 대여금을 비롯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명돼 나가는 과정이고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그 어떤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그 이걸 평가를 하자고 하면 네. 그게 무슨 말인지 뭐가 잘못된 그러니까요. 것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단계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그 사업 주체인 성남시장을 했다는 거 외에 지금 이 자금 흐름의 중간 단계 어디에 있다 이것도 드러난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니까 예. 하나씩
좀 이렇게 풀어나가고 뭐 나중에 수사는 또 수사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도 좀 들어보고 자세히 좀 짚어볼 텐데요. 예. 일단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지금 1,153배의 수익을 올린 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에 대해서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11만 5,345%입니다.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정상적 투자로 보이십니까?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그렇죠. 자, 제가 이경 위원회 대변인께는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야기가 나온 데 중에서 뭐 전문적인 얘기 말고 이 대장동이라는 위치가 이미정 지사가 고위험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두화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거 보면 동네 자체는 성남시가 관여해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 뭐 분양도 그렇고 결코 투자하는 사람들이 하이리스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우선은 이게 뭐 민영 사업을 하려고 했던 우선 결론적으로 민영 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금 뭐 이득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민영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면은 이 이득을 민영 사업자가 그것도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특혜를 다 가지고 갈 것을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공영 사업으로 바꿔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무슨 뭐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투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투자금이 아니고 자본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우선 1조 5천억 원의 연대 보증을 또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본인들의 주식을 전부 다 담보를 잡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좋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 아예 회사 자체가 문을 닫아야 되고 부도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지금 2010년도부터 201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것까지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혹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주셨죠. 맞습니다. 처음에 의혹 초기 단계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이재명 지사하고는 현재까지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또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면서 어떻게 엮여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의원이 연결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것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올라간 분양가로 이렇게 이득을 얻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하고 연관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관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연관성 여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도. 저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현장이 LH에서 원래 공공개발을 시작했던 곳이고요. 예. 그 다음에 민간업체가 한다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지주작업이라고 해서 토지 매수하려는 그 지주작업하는 사람들이 쭉 동네를 훑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말하자면 사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핫했던 어떤 수용 보상 투자하는 분들한테 핫했던 동네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하강 위험이 커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금융권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금융권이 2순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기서 손실을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권보다도 선순위로 우리가 이익을 배당받아 가겠다고 할 정도로 불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률이 떨어지고 분양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던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딱 이 사건이 이 사업이 시작한 후부터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네. 아까도 의혹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심사를 마친다. 이건 요새 추세입니다. 왜냐면요. 당일 아침에 심사위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침 8시쯤 전화해서 오늘 가능한 분들만 출석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심사를 하면 그날 밤이라도 찾아가서 로비를 할까 봐
그날 당일에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건 요새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혹이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의혹이라고 하는 게 한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성남 2012년도에 국토부에서 출자자 우선 공급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출자 기관이나 출자자들이 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 이 사건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가져가고 예. 화천대유도 아파트 용지를 가져갑니다. 출자자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찰 없이 토지를 가져갔는데 그걸 왜 입찰 없이 줬냐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 사건 이전에 2012년도에 국토계획부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토지를 먼저 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PF를 일으키는 데도 좋고 예. 그다음에 요 토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해서 이 같은 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 평당 분양가가 400만 원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에도 더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의혹이고 특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 계획만 내면 점수를 주는 것으로 이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언론이 나왔냐면요. 민간 사업자를 먼저 설립한 이 컨소시엄만 점수를 20점 다 주고 나머지는 빵점 줬다고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심사 지침을 다 공고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걸 잘못 해석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오해를 특혜 의혹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저께 투자자 전원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국민의힘 쪽하고 오히려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이낙연 캠프 입장에서 이 네거티브를 열심히 한 이유로 민주당 내에는 친한 분들이 별로 없다시피 해요. 저도 이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변호사신데 변호사를 안 하고 부동산 개발업을 합니다. 예. 이분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서 금융고통에서 소개를 받은 분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이게 반박을 개인적인 주장이시죠? 해주셨는데요. 예, 말씀을 우선 드리면 어제 이제 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그것도 좀 더 확인해봐야겠고 소유주라고 지금 일단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변호사나 회계사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도 오래 있었고 국회의원도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있지만 그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저랑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조 원 가까이 자금 대출 이게 조달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 다 인정하셨잖아. 자본금 출자도 하고 대출도 해줘요. 그죠?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이름을 아는 다 유명한 기관들이. 근데 그 5천만 원짜리 회사라고는 인정하셨잖아요. 5천만 원짜리 회사고 그 회사가 만들어진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된 신생 회사죠. 이제 특수목적법인인데. 예. 근데 이거 갖고 왜 1조 원짜리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본금 대비 그걸 믿고 그 자본금을 믿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예.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대한 금액을 대출을 하는 거고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랑 관련해서 또 의문이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청산 시 자금 회수를 우선 할 수 있는 건 우선주가 맞죠. 보통주가 밑을 깔아줘요. 그렇지만 보통주를 지금 투자한 건 얼마입니까? 저 회사 뭐 지금 개인하고 이렇게 쭉 하면 4억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보통주는. 보통주는 4억이 들어와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6억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보통주가 깔아준다 하더라도 4억을 깔고 나면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4억만 손해가 있겠습니까? 46억 가까이 출자한 우선주가 그냥 막아주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기엔 보통주 금액이 너무 작은 거죠. 예. 네. 이건 우선은 성남도시공사가 뭐 46억인가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건 자본금이에요. 이건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투자금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해를 만약에 이게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지금은 뭐 막대한 뭐 어떤 이득을 봤다라고 어제 큰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남에 5,503억 원을 어찌 됐든 간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회사의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4천억 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 회사에 1,500억 원을 더해서 성남시에다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결과로만 보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게 초기 단계고 네. 이제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류가 있어가지고. 예. 짧게만 짧게 정리해 주시죠. 아까 짚어주시죠. 50억은 PFV가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저 금액인데 예. 수용권을 가지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더하기 한 주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0억의 50%를 25억이죠. 거기에 조금 넘는 돈을 냈을 겁니다. 46억이 절대 아니고요. 예. 나머지 돈은 금융권에서 낸 겁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에서 제가 그래서 우선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6억 가까이 출자한 우선주가 사- 따라준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성님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사가 예. 46억을 다 낸 건 근데 그 아니라는 뜻입니다. 46억 예. 중에 25억 이상의 돈, 25억 500만 원인가가 성남도시개발공사니까 그게 딱 깔리는 거죠. 예. 네, 우선주가 일단 따라준다고 몇 가지 분명히 짚어주셨죠.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당금을 5,503억 현금 배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당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을 현금으로 주고 시설 평가에까지 다 해서 현금 배당이라고 5,500억 얘기를 잠시만요. 하는 거고요. 민영 제가 여기서 사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했다면은 돌아가지도 지금 못할 이 상황에서는 거였습니다. 계속 주장이 이어지니까요. 네, 좀 조사를 다음 하기로 뉴스로.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고 좀 초기 단계인 것만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의견 넘어가 좀 보죠. 짚어보죠. 예, 자본금 5천만 원의 화천대유가 이 초호화 고문단을 차린 것도 지금 의혹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여기에 또 특별검사, 전직 검사장들 이분들이 법률 자문 활동을 했어요. 이것도 좀 의혹이 커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이 그 화천대유의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김모 씨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법조 기자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 워낙 인맥이 넓다 그러니까 뭐 가능한 얘기고. 예. 근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그 판결 때 참여를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그게 이제 5대5로 됐을 때 본인이 거기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네. 근데 그거는 선후 관계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건 그 화천대유의 고문이 그거에 대한 뭐 일종의 보상 차원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으나 사전에 그거하고 뭐 서로 맞바꿔 가지고 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아직은 증거가 좀 그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지사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이 곽상도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 단독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 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그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거 수없이 우리 담당 직원들과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00% 이건 특수부 수사 대상이니까 아예 거기 끼어서 뭐 밥이라도 얻어먹거나 하는 거 떡국을 얻어먹어서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부터 조사해라. 이 곽상도 의원은 아들은 2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직원이었다면서 오늘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둘의 공방도 좀 격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거기 근무했다라는 의혹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이쪽으로 튀어갔는데요. 네. 사실 이분들은 민주당 쪽이랑 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 결국 공영개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가져가가지고 상당히 좀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번에 법정에서는 일단 이분들은 저번에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수사 때 검찰에 다 가서 진술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그 대출 담당자도 갔었고요. 이분 시행사분들도 다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진술을 했는데 결국 또 법정에도 불려 나왔죠. 불려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감정까지 몰랐다고 또 협상을 변경하자고 해서 950억어치 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하더라. 네. 나는 이 사람 공산당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랑 은 애초에 친분이 좀 있기 어려웠었고요. 아까 권순일 대법관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요. 네. 여의도 동쪽 금융권에서는 고문 변호사 찾을 때 가장 핫한 분 누구냐 그러면 대법관 출신 중에서는 그분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승택 대법원장님은 재판 중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당연한 내용이 여의도 서쪽 국회 쪽으로 가면 갑자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됩니다. 요새 보도를 봐도요. 경제부 부동산 담당 기자나 사회부 기자들은 조용합니다. 이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원래 거래 관행되고 대로고 절차대로거든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만 지금 바빠요. 다 보도는 전부 다 정치부에서 나오고. 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핫한 그 고문 변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법원 행정처 차장도 하고요. 중앙선관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네.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중앙선관위원장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그냥 같이 끝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대법관 임기가 끝나도 나는 계속 중앙선관위원장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법관 임기 끝나면서 다른 분들처럼 중앙선관위원장도 끝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럼 화천대유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봐요. 이렇게 제일 핫한 분을 모셔갈 만큼. 그리고 저는 약간 특이한 게 이분이 2020년 10월인가 임기 끝나시고 바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보통 1년 동안은 고문 변호사 안 하시거든요. 네. 이거를 등록이 돼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퇴임하고 나서 상당 기간은 대법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교에 보통 계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역할은 잘 안 하시는데 좀 특이하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면 왜 하루 만에 사임을 하셨을까? 문제가 없는 거면 난 떳떳하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하루 만에 사임하신 것도 특이하고 고문료를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고문료가 별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거다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화천대유의 전직 검사장, 뭐 특별검사 그리고 전직 대법관까지 이 회사에 고문으로 두실 필요가 있나? 이 회사가 그렇게 사건이 많은 회사는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특이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짧게 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든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까지는 뭐 아들,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아들 회사 다닌다 그래도 아들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건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시정과 도정에 가족과 측근이 지금까지 연결된 것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민영 개발이 될 것을 막고 공영 개발로 돌려놓은 거고 이것은 즉 이재명 표에 아주 잘한 시정과 도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일부 보수 단체들의 항의로 이제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 제가 이제 계속 요즘 대구 경북 수행을 해서 현장에도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 일부 이제 반대자들이 있으셔서 좀 소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경찰 병력 지금 노란 우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참배를 하고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가를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참배만 하고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자도 있지만 위대한 거인으로서 모습도 있다. 분명히 우리 수출 증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도 남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저희 싱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백불에서 묻는 게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포항의 죽도시장을 가셨는데 시장에 2,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저희가 아주 열광적인 분위기여서 뭐 시장이나 또 이렇게 그 뭐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 뭐 공주 육거리 시장 전국에서 큰 시장을 다 다녀보면 이렇게 지지자들이 또 열성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저 마음을 다 안아야 되는 거죠.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 지지해주는 분들의 목소리 다 잘 유념해서 경청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가실 때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어요? 또 생각 구미까지 갔을 때는 저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 가야 된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윤 후보는 이 보수단체,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열렬한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그 부분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사과도 없이 이곳에 찾았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 사과보담도
저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분이시라면은 국민을 위해서도 저렇게 항의를 받으시면은 저렇게 끝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박정희 생가를 찾는 분들은요. 네. 왜 존경해서 저기까지 가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 국민적인 전 국민이 결핍을 겪고 있던 이 식량 부족 문제, 기근 이런 국민적 결핍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고 예. 전 국민 무상 교육을 하겠다 이런 국민적 열망을 읽고 해결해주는 결단력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3만 불 시대에도 국민들은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열망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충족시키고 해결시켜 줄 거냐 이런 메시지와 의지를 가지고 가셨으면은 저런 상황에서 하실 말씀이 더 풍부하셨을 텐데 지금 딱 저 말씀만 하시고 끝났던 거는 이 박정희 후광을 좀 얻고 좀 그 박정희 이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는 이미지만 주시려고 갔다가 실패한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안에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저 정도 지지율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현장에서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하지 않는 분도 어떻게 얘기를 듣고 설득할 것인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도 안 알려져서 안타까운데요. 그래 페이스북 메시지에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저 부분도 유념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도 메시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이제 인지를 안 하고 있으신 거 보니까 저희가 못 알린 것 같아서 이제 캠프에서 보좌하는 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알리지 못해서 그 부분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대권 주자인 홍준표 예비 후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홍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죠. 직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되게 놀랐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가 과잉 전가족을 수사입니까?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들으신 대로 이 홍 후보의 과잉 수사였다는 발언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다. 이런 말을 줄인 조국 수홍이라는 말까지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뭐 무야홍 뭐 이걸 상당한 캐치프레이즈로 그 지금까지 들고 나왔었는데 네. 이제 저 발언 이후에 이제 조국 수홍 얘기가 패러디로 지금 그러게요. 회자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이슈라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하물며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일부 깎아내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수사를 한 것을 뭐 도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예. 저렇게 이제 공격하다가 그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저 부분을 그 일부 후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또 후퇴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장문의 여러 가지 해명글을 내놨지만 그걸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예. 저는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그 경선 토론에서 문제가 될 발언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잘 아시지만 그 뭐 당원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지금 거의 난리가 난 상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이번 저 사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홍 후보는 지난 2019년에는요 윤석열 검찰을 응원한다는 글을 남긴 바 있고요. 그 입장이 좀 다소 바뀐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기 던진 발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희경 대변인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무슨 역선택이 있었냐 밝혀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또 밝히기도 어려운 문제인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는 것이고 표를 받는 지지층들의 표 차가 좀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그 검찰총장께서 박정희 생가에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10대, 20대 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약간 홍준표 후보하고도 이렇게 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정희 생가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잉 수사였다. 한마디로 그때 100여 곳이 넘게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것을 압수수색이 100여 곳이 넘는 것은 과잉 수사였구나. 예. 아니면 가족까지 탈탈 터는 것이 과잉 수사였구나라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확인을 했었고 그런데 뭐 본인은 그래요. 중도층의 표심도 의식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경선 과정에 있는 일인 거고요. 예. 근데 뭐 안타깝게도 어떤 압력이 많았는지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를 다시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로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오늘 홍준표 후보는 조국 과잉 수사 발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이번 경선 후보들이 2012년 12월 대선 때 이정희 씨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불구속은 당연하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한 걸 캡처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홍준표 후보 말이 크게 틀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책을 봤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예. 입법, 행정, 사법, 수사 모두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말을 한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깨문이라고 막 비난하더니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협하고 비난 강도도 너무 강하고 거칠어요. 공격적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 하면은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어렵고 건전한 생각을 토론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화, 협력, 타협의 정치를 하려면 홍준표 후보처럼 권력을 절제해서 적절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분들도 주목을 꼭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의 본질은 과잉 수사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지 무슨 절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과잉 수사 얘기하셨는데 뭐 법원에서 영장이 다 나오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1심, 2심 다 유죄 판결 나오고 뭐 최광욱 대표에 대해서도 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현장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최병묵 위원님께서 그 당원 게시판 얘기도 해주셨지만 현장에서 당원들이 또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게시물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본인의 뭐 수사 철학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후보, 최재형 후보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데 다 한마디씩 하셨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당의 기본적인 그 다수의 생각도 아니고 국민들의 이 부분도 다수의 생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다니면서 했고요. 뭐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따로 덧붙일 말씀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대선 후보들, 당내 후보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고발사주 의혹의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성은 씨가요,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조 씨의 미국 이 출국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캠프는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조성은 씨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들려요. 글쎄, 근데 조성은 씨가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사실관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아마 본인이 언론과도 이제 더 이상 접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면 다시 나서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 그 조성은 씨 경우에는 그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사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라는 부분을 아주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본인이 지금 그 제보한 부분 그 부분에는 그게 그런 그 연관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뉴스버스에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고발 사주에 관여를 얼마나 했느냐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성은 씨의 주장은 지금 초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리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뭐 뉴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뉴욕으로 뭐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제보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 뉴스버스에 보도가
관한 이후에 본인이 김웅 의원과의 대화방 자체를 폭파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한 의문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그 상황인데 그걸 폭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조성은 씨도 수사받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뭔가 수사의 기법의 문제지만 뭐 출국 금지 같은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사실 많이 바뀌어서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거든요. 조성은 씨는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제원, 권선동 의원까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자기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저는 사실은 이 진술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사람, 물증이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뭐 어쨌든 양쪽 다 물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진이 만난 사진은 있는 거고 예. 페이스북에 올라간 것도 있는 거고요. 또 그 텔레그램 통해서 전달됐다는 고발장이 있는 거고 또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이 있는 거고 그 두 개가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법에서 동일성 판단할 때 의거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예. 가장 스모킹건으로 보는 게 오류가 같냐입니다. 근데 오류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점식 의원도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이런 물증들을 가지고 그걸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예. 저는 진술은 너무 사람들이 바꾸고 막 서로 달라서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이게 지금 공익 제보자를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을 하는 사람이 신뢰도가 굉장히 뒷받침돼야 그게 이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은 계속 바뀌고 대화방은 폭파됐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한 것과 다르게 중간에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의 제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경 위원장. 우선은 조성은 이 사람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고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그때 과정에서 무슨 뭐 선대위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이제 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의 인터뷰를 쭉 보면은 말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도 말이 조금 달라지는 거 분명히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준성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과의 연관성에 대한 그 파일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달라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자료를 그러니까 자료를 좀 남겨진 그러니까 증거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거를 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발장이었죠. 고발장은 지금 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손준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인 거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과 연관성이 없다, 1월에 부임해서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좀 팩트를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월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을 했고 2월에 판사 사찰 문건을 손준성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압수수색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다시 총장이었죠. 좀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예. 그때 600쪽의 의견서를 본인이 직접 쓰면서 방어를 합니다. 예. 이것까지만 봐도 손준성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3월에는 장모와 처의 대응 문건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손준성과 한동훈이 어떤 카톡방을 45회 카톡방을 하고 4월 2일 날도 뭐 17통화를 뭐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뭐 했다. 그리고 또 이때도 카톡 대화 내용도 손준성도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 4월 3일과 그 다음 날 4월 3일과 4월 8일에 피해자가 윤석열 가족과 뭐 한동훈 검사장이죠. 지검장이 연관된 그때 피해자라고 했던 그 고발장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들만 좀 추적해서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조성은 씨의 발언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 이제 말이 바뀐다는 건 다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제보자도 아니고 공신고자도 아니라고 막 일부 언론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럼 조성은이라고 소문 들던 게 잘못됐나 보다 이랬는데 제보자도 맞고 공신고자도 맞대요. 이 말부터가 딱 거짓말이었다는 건 드러난 거죠. 언론에 얘기하고 기자분들 녹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빙성이 좀 확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물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증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고발장이 손준성한테서 뭐 손준성이 썼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손준성 검사는 안 썼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갔느냐 여기도 지금
지금 그 조성은 씨가 제출한 그 물적 증거에서도 직접 갔는지 뭐 전달해서 갔는지 뭐 이건 확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고발장이 똑같은 게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비슷한 내용. 거의 뭐 그건 사실을 감면하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 쓰기가 감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정점식 의원실에서는 제보가 종이로 들어와 있고 많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직접 그 김웅 의원이나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온 고발장인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손준성과 그 가까운 사이냐 윤석열 후보가 이거는 추미애 후보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당에서도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토론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